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8,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실제로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부는 전공의 6천여 명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카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른바 빅5로 통하는 대형 종합병원인데 전공의들이 떠난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여파인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곳 서울 성모병원이 속한 카톨릭 중앙의료원은 전국에 8개 산하병원을 두고 전체 전공의만 95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전국 단위로 보면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정부는 어젯밤 10시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1.2%에 이르는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7,813명으로 전체의 63.1%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에게는 업무 개시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소식을 전하면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국 전공의들은 어제 긴급 총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표심을 고려한 급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이를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집단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으면서 국민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며 2, 3주 정도 버틸 여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복귀해달라며 아직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복귀하면 모든 상황을 회복할 수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두고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장기간 업무 복귀 명령에 불복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그리고 대검 차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 처리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환자들을 위해서는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틀 만에 피해 사례 92건이 접수됐다며 대부분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경우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 대형 병원들에서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의료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병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충남대병원은 평소와 별다른 차이 없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나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외래 진료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충남대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어제 오후 기준으로 전체 217명 중 37%인 81명입니다. 병원에서는 교수진이 전공의 업무까지 나눠 맡으면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과 똑같은 업무량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수술과 외래 진료의 경우 20% 정도 연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급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경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교수진과 간호사들의 피로 누적이 이어져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 있는 다른 수련병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건양대병원, 일지대병원, 대전 성모병원,
천안당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지역 주력 수련병원 대부분에서 사직서 제출 비율이 70%를 넘기면서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건양대병원에서 전공의 3명이 사직서를 철회하고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7곳에 진료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담당하는 주요 100개 병원을 제외한 관내 수련병원 4곳에 대해서는 직접 전공의들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관내 의원들에서 집단 휴진 등 추가 행동에 나설 경우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도 각 시군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소방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병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집단 이탈한 첫날,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에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환자들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며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윤홍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한 곳인 아산병원 응급실 앞에 입간판이 등장했습니다. 병상 포화 상태로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를 제외하곤 인근 병원을 이용하란 내용입니다. 실제 일부 빅5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해 여러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안산에서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수원과 서울을 돌던 보호자는 다른 응급실을 찾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냥 대병원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입원이나 진료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 한 보호자는 간암에 걸린 여동생에게 진통제라도 맞추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응급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20일 기다렸어요. 20일 기다린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와서 3분 만에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저렇게 밀어내면 우리는 환자 죽어가는 것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미 입원한 중증 환자들이 진료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병원을 옮기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의료 갔다가요. 다른 데로 전화, 입원식이 없어요. 다른 데로 병실이 없어서 옮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폐가 좀 안 좋으셔서 입원실이 없대요. 일부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첫날 생사를 오가는 응급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와서 이제 상태 살피고 이제 교수님하고 의논하고 또 같이 오시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한다면 의료 대란이 불가피한 만큼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 회장 등 의료 관계자를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서민위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서울 빅5 병원의 전공의 등 6천여 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공의 수천 명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일선 현장의 의료 공백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환자들은 의사단체를 상대로 민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 연결해 이번 민사소송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현호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가장 애가 타기는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애가 탈 텐데 지금 법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상담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진료 거부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이 오고들이 있습니다. 예, 혹시 피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례라든가 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담 전화는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료 예약이 돼 있었는데 취소를 시키면서 뭐 한 달 후로 이렇게 미루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진료 거부죄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상담이 있습니다. 지금 환자단체들이 의사단체 향해서 민사책임 묻겠다 이렇게 방침 밝히기로 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전례가 2000년도 의학분업 때 예,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이제 휴업이나 파업 투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 당시에 기소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예, 당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 위반, 또 업무 방해죄 이렇게 3개 죄명으로 기소가 됐었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공정거래법이나 업무방해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병원에다가 책임을 물는 겁니까? 시위를 주동한 그 주도자들한테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 예, 그 뭐 당시에- 의사협회라든가, 네, 의협회장, 예, 또 서울시 의사회장, 예, 또 의쟁투위원장, 예, 이런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 뭐 의사협회와는 무관하게 지금 당장 병원이랑 협의가 안 돼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환자 네. 입장에서 그러면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어디에 물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개인 의사, 진료를 거부한 의사가 있으면 예, 그 구체적인 해당 의사한테 진료 거부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예, 그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예. 그 해당 의사한테 진료 거부죄를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이럴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료를 거부한 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만약에 이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나서 상황이 악화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가중하게 처벌을 어딘가에다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 진료를 경과 관찰 안 했거나 응급처치를 못해서 예, 그 환자가 이 중증으로 악화됐거나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예,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책임을 묻거나 예, 손해배상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2000년도 의약분업 그 반대 투쟁할 때 예, 그 뇌동맥류 수술을 한 환자가 예, 며칠의 지연성 출혈로 뇌압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마치 지연성 출혈이 발생한 시점에 예, 의약분업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응급 감압수를 못했어요. 예, 이 사건 이후에 환자가 아주 중증 뇌손상이 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 2000년도에 그 의약분업 당시에는 의협 차원의 그 집단 휴직 사태였고, 이번에는 집단 사직서 제출 아닙니까? 그때와 네. 지금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공정거래법에 예, 사용자 단체가 담합행위를 했다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했는데요. 예, 지금 전공의들은 사용자 단체가 아니거든요. 근로자 지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전협 전공의 협의회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그 쟁점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그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 사태, 지금 사직을 법률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천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단순 가담자들한테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전체가 공모해서 그 환자 진료 거부 행위에 가담했다 그러면 수련병원, 서울대학이나 세브란스병원, 아산 삼성, 카톨릭병원 같은 경우에 업무를 방해한 거거든요. 예, 실제로 2000년도에도 그 의협집행부한테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죄로 그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 대처법이 좀 공유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건이 송달 여부입니다.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일단 송부는 했고,
그 업무 개시 명령이 전공의들에게 도달이 됐느냐, 받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뭐 문자를 안 본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행정절차법에 예, 그 송달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편 송달이나 교부 송달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이외에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도 교부로 봅니다. 근데 문자나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받는다 그러면은야, 그거는 본인이 이제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현실적으로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별로 업무 개시 명령을 일단 우편으로 보냈고요. 예, 또 개인이 전화기 없이 일상생활 한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나는 안 받았다. 문자 메시지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고 이메일도 열지 않았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 항변이 잘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정부도 지금 의사단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난해 의료법 개정이 바뀌기도 했고 실제로 집단 행동이 확산할 경우에는 면허 박탈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을 한 경우에는 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징역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땐 면허 취소가 될 것 같고요. 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의협 그 비대위 쪽에서도 역시 정부가 강대강으로 나올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 하는데 의협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협 비대위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대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업무 개시 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면허 취소나 정지 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나아가서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이 예,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 해서 그 위헌 확인 소송, 그러니까 헌법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 혹은 지금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애가 타는 상황들, 사례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 혹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의사들이 진료 거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 물리적으로 강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결국은 사후적으로 치료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진료 거부 금지 의무 위반이나 아니면은 손해배상 소송을 그 사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럼 만약 건강이 악화된다고 한다면 그거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까? 예, 우리 의료법 27조 1항에 예, 그 무면허 의료 행위는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환자를 치료하면은 그 자체가 또 위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나 한의사나 간호사, 조산사 등 다른 의료인한테 치료를 요구를 해도 달리 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 일촉즉발의 사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최대한 환자들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우 의료법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YTN이 정기 여론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운영을 더 잘한다는 유권자가 40%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한다는 30%보다 많았습니다. 총선 예상 득표율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이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안윤학 기자입니다. 4월 총선 공천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어느 정당 대표가 더 당을 잘 운영한다고 생각하는지 YTN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잘하고 있다는 유권자는 40%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한다는 30%보다 많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될 무렵부터 갈등을 표출하기 시작한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대표는 6%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보수뿐 아니라 중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진보층에서 잘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위원장이 더 잘한다 85%,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이 대표가 잘한다 71%로 지지층 안에서도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세에선 민주당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 때와 같은 37%였고 민주당은 2%포인트 낮아진 3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에서 투표할 정당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34%, 개혁신당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예상 득표율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31%,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 25%, 개혁신당 7%였습니다. 올해 총선 구도를 놓고는 그동안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이번에는 이른바 정권 견제론과 야당 심판론이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보는 유권자는 직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오른 26%, 민주당이 더 많이 얻을 거란 응답은 5%포인트 내려간 31%로 여야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양당이 비슷할 거란 의견은 29%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35%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57%였습니다. 현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개혁신당이 통합 11일 만에 합당 철회를 선언한 가운데 결별 이전 이낙연,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통합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빅텐트의 지지세가 확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18%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YTN은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결별하기 전에 제3지대 통합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유권자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조사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두 사람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일까 제3지대 통합이 지지세 확장으로 이어질 거란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의 각 지지 세력이 통합 이후 이탈할 거란 답변은 58%로 나왔습니다. 지지층이 이탈할 거란 의견은 보수와 중도, 진보 성향 유권자 모두에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제3지대 연합이 지역 정치와 거대 양당 구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전혀 아닐 거다 18%, 별로일 거다 42%, 10명 가운데 6명은 변화를 주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의견은 30%에 그쳤습니다. 4월 총선 때 제3지대 통합정당에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합당 논의가 진행되던 2주 전에 YTN이 어느 정당에 표를 줄지 물었을 때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뭉친 정당은 지역구 선거 11%, 비례대표는 10% 득표할 걸로 예상됐는데 갈등이 표출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선 지역구는 7%포인트 낮아진 4%, 비례는 3%포인트 줄어든 7%로 집계됐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63%로 긍정적이라는 27%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조 전 장관의 정치 행보를 부정적으로 봤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수원무 후보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결정하는 등 전략공천 후보 3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해식, 이소영 의원 등 단수공천과 경선 지역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도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는 정하지 않았는데 대신 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심사 발표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전략공천과 일반 공천심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전략공천 후보로는 경기 수원무의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용인을에는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또 대전 유성을에는 영입인재인 황정아 박사를 전략공천했습니다. 경기 광주을의 경우 100% 국민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정하는 전략 경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로부터 불출마 요청을 받았던 문학진 전 의원은 후보에 포함되지 않아 컷오프됐습니다. 전략공관위는 또 그제 현역평가 하위 20%에 포함돼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을 전략지역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략공천 여부는 이번에도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임 전 비서실장에게 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86 운동권 대표 주자인 이인영 의원에게도 충북 충주로 출마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전략자산인 분들에겐 당세가 강한 지역보단 다른 곳에서 헌신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 측은 서울 중성동 갑에서 출마한다는 기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4차 공천심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0명을 단수 공천했고 서울 용산구와 금천구 등 8개 지역은 경선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역 가운데선 서울 강동을 이해식 의원과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과 부산 남구을 박주호 의원 등 6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내에선 현역평가 하위 20% 명단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영찬, 박용진, 송갑석 의원 등 비명계 의원 상당수가 하위 20%에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전 11시쯤 시작돼 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지도부와 공천심사에 대한 집단 반발이 터져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공천심사 반환점을 둔 국민의힘에선 지역구 재배치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기존 서울 강남을에서 서대문 을로 재배치한 국민의힘은 나머지 수도권과 영남권 재배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 가운데 164개, 64.8%를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지역으로 선정하며 절반 이상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90곳 가운데 58곳은 공천이 마무리됐는데요. 관심은 남겨진 보류 지역들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현역 재배치 사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배제 대상인 현역 하위 10%는 물론 경선 감산을 받는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험지 출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감점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아직 하위 10% 결과를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위 10%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공천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지역구 재배치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번엔 제3지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공관위 구성 준비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최종적으로 접촉 중인 인사를 모시는 방향으로 판단했고 다음 주 회의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별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는 만약 개혁의 길과 기류가 닿는다면 언제나 열린 입장이라며 선거연대 가능성 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에서 이탈한 새로운 미래는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며 현역 영입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오늘 책임위원 회의에서 신뢰받는 동료들을 낙오자로 매도해 비명횡사, 친명횡자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제는 민주당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며 대안 세력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국토위 전체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서울에는 비가 내렸지만 퇴근길에는 비가 눈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는 대설특보가 발령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눈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출근길은 빗길 출근이었는데 퇴근길에는 눈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상 2.3도였습니다. 영상권 기온을 유지하면서 눈이 아닌 비가 내려서 출근길 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오늘 오후 4시 이후에는 비가 아닌 진눈깨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눈과 비가 섞여 내린다는 건데요. 따라서 퇴근길에는 도로가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크고 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경기도 지역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정 이후에는 서울에도 한방눈이 내리면서 1에서 5cm의 적설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아침 출근길, 빙판길로 인한 큰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에는 폭설이 쏟아졌다는데 경기 북부 대설특보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강원도에는 봄을 앞두고 어제 오후부터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또 오늘 오전 6시부터는 동두천과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 6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로 현재 도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파주, 객현, 이교 부근입니다. 이 지역은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잠시 눈이 그쳤지만 도로 주변에 하얀 눈이 제법 쌓여 있는 데다 도로도 젖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대관령과 강릉을 잇는 진고개 부근인데요. 이 지역은 어제부터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집중되면서 주변 산간은 물론 도로까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강원 산간은 폭설로 인해서 현재 설악산 도로 21곳을 비롯해서 강원권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가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내륙의 눈은 내일 오전까지, 영동의 눈은 금요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경기와 충청도에는 최고 8cm, 서울과 호남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강원도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50cm 이상, 동해안에도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에 내리는 눈은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며 강원 지역에서는 교통안전과 함께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서해 날씨가 악화하면서 인천과 섬을 잇는 15개 항로 가운데 8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는 인천 앞바다와 먼 바다에 평균 1.2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백령도 구간과 인천 덕적도 구간 등 8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0척의 운항이 통제됩니다. 어젯밤 호남고속도로에서 SUV와 화물차가 추돌해 2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에어컨 설치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10여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성훈 기자입니다. 하얀색 SUV 차량 전면부가 형체를 잃고 찌그러졌습니다. 1톤 화물차 역시 후면부가 훼손됐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있는 건물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는 연신 물을 뿌려대며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에어컨 설치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퍼져나가면서 건물 인근 주택단지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인천 송림동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속여 40대 남성에게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20, 30대 6명이 검거됐습니다. 범행 하루 만에 이들을 검거한 경찰은 혐의가 무거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 만수동에 있는 2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명이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지하 1층 기계실 내부가 불에 탔고 이 여파로 아파트 3개 동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원 45명과 장비 21대를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불길이 지하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북 경주시 조양동 산업도로에서 승용차와 SUV, 택시 등 차 4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SUV에 불이 나 차가 모두 불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SUV가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와 부딪혀 멈췄지만 뒤따르던 택시와 트럭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잇따라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구포동 33번 국도 졸음쉼터에서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운전석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의 신원과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현지 경찰은 태권도장 사범 유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 북서부 한 주택에서 한인 남성 39살 조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곧이어 4km 떨어진 태권도장에서 큰 상처를 입은 한인 여성과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3명은 조 씨 부부와 이 태권도장에 다니는 7살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 도장을 운영하는 한인 사범 유모 씨가 같은 날 새벽 몸통과 팔을 흉기에 찔린 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 씨 일가족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된 겁니다. 현지 경찰은 유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유 씨는 경찰 감시 아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였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주 경찰은 유 씨를 일가족 살해 혐의로 곧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충격적인 참사를 당한 이들은 화목한 일가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이강인이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손흥민도 이강인을 용서해달라며 화답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이 있는 런던으로 찾아가 긴 대화를 통해 주장의 무게를 이해하고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자신을 반겨주고 응원해준 손흥민에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고 이런 점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했습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해 사과를 드렸고 더욱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팬들에게도 실망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더 노력하고 헌신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이강인의 사과문 이후 1시간 반 정도가 지나 손흥민도 화답했습니다. 이강인과 런던에서 함께 찍은 듯한 사진을 올리며 이강인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실수를 많이 했다며 그때 선배들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이강인이 보다 좋은 사람, 보다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피겠다고 적었습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대표팀 편가르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첫 번째 사과문을 올렸던 이강인은 예상을 넘는 비난 여론에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훈훈한 화해를 나눈 만큼 선수들 사이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새 감독이 다음 달 결정할 대표팀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할지, 선발한다는 이강인이 팀에 녹아들며 팬들이 수긍할 만한 경기력과 헌신을 계속 보여줄지, 완전한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선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할 게 아직 많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뒤에 새로 구성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혜성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 소감과 대표팀 운영 방안, 차기 감독 선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마이클 뮬러 전 전력강화위원장도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정혜성 위원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정 위원장과 10명의 신임 전력강화위원들은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출시한 이후 3주 만에 신청 규모가 3조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지난 16일 기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건수는 13,458건, 규모는 3조 3,92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포인트 낮고 시중 전세 대출보다는 2.03%포인트 낮아 이자 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연 4.5% 이자를 주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오늘부터 출시합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에도 여지없이 청약통장 해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6만여 명으로 한 달 만에 5만여 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 무용론이 확산한 탓입니다.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2030 청년 세대 10명 가운데 4명은 청약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자 정부가 혜택을 대폭 강화한 청약 통장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보다 금리를 0.2%포인트 높여 최대 4.5% 금리를 적용했고 월 납입액 한도를 100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엔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됩니다. 만기는 최장 40년으로 DSR 규제도 받지 않지만 분양가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집을 살 때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울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서울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고 경기 지역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이 들어가는 서울 인근 지역의 계양이나 고양 창릉 이런 지역에서는 이 기준 안에 들어가는 단지들이 나올 겁니다.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출시한 청약통장에 청년들의 이탈 행렬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렙은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 55만 5천여 건 가운데 아파트 거래가 41만 1,812건으로 전체 74.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늘면서 단독주택과 빌라 거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적자를 본 편의점에 대해 심야 영업을 강제한 가맹본부가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심야 시간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 두 개 가맹점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허용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가 같은 단순한 명의 변경에도 일반적인 가맹금을 받은 이마트24 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직전 석 달 동안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맹정의 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사건 고발인을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고발인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자수서를 최근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강 군수는 고발인이 위증을 자백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민선 8기 지방선거 전인 2022년 1월 친인척 관계인 A씨에게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군수는 A씨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돈을 줬지만 선거와 관련된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며 상대 후보 캠프의 고발 사주 의혹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 손잡을 되는 에게 100만 원을 준 건 사실이고요. 그때 어떤 내가 선거에 나온다든가 선거 출마하려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과가 앞으로 대법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쳐서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선 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A씨는 검찰에 본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자수서를 통해 강종만 군수에게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선거를 도와달란 말은 없었다며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위증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출석 전날엔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면 2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A씨를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증을 교사한 사람들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만이 대법원의 판결에 아마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빨라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대법원이 그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 고발인의 자수서가 제출되면서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 호소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진상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미국은 오는 금요일에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의 어머니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향해 옥중 의문사한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공개 호소입니다. Я обращаюсь к вам,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зависит только от вас. Дайте мне, наконец, увидеть моего сына. Я требую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выдать тело Алексея, чтобы я могла его по-человечески похоронить. 영상은 지난 16일 나발리가 사망한 시베리아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를 배경으로 촬영됐습니다. 이에 앞서 나발리의 아내도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동영상에서 푸틴에게 살해된 남편을 따라 러시아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의혹을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 측은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Разумеется, это абсолютно голословные, хамские обвинения главы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о учитывая, что Юлия Навальная овдовела буквально днями ранее, то я оставлю это без комментариев. 나발리의 의문사에 대해 서방국들은 러시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한 목소리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이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한 가운데 미국은 대러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I told you we'd be announcing sanctions on Russia. We'll have a major package announced on Friday. I'll be happy to sit with you all when doing that. 나발리의 석연찮은 죽음을 계기로 미국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투입된 구호품 차량이 총격을 받거나 약탈을 당하면서 국제기구들이 구호품 전달을 중단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는 이스라엘과 미국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공습으로 뼈다만 남은 자동차. 곳곳에서 사상자가 속출합니다. 이 같은 공격을 피해 피난민들이 모인 캠프도 극심한 식량 부족 등에 시달리는 등 비참한 생활을 피할 수 없습니다. فيش لا حليب لا أكل لا شرب زي الخلق انسلينا 25 كيلو نزلت في شهر بس لحاله نزلت مش قادرين لا نقاوم الحياة ولا قادرين نعمل أي حاجة ولا نسوي شيء وشايف المطر. UN 세계 식량 계획은 가자 지구 북부에 투입한 구호품 차량이 총격을 받거나 약탈을 당하자 구호품 수송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북부 도시 가자시티로 구호품 트럭이 진입하자 총격에 직면하거나 트럭에 올라타 밀가루를 무단으로 가져가고 운전자 한 명은 구타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자지구 북부는 지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공습이 집중된 지역으로 각종 기반 시설과 거주지가 파괴됐습니다. We are so worried about the threat of famine across the strip. We know we can't reach everybody right now. It's impossible to get into the north. 이런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과 미국 선박을 공격했다며 발사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을 이용해 홍해와 아라비아해 등에서 다수의 미국 군함을 공격했으며 상당수 미국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eanwhile, the Houthis also claim that they've shot down an MQ-9 Predator drone that the U.S. was flying near the port city of Hodeidah. All this put together shows that the Houthis are still capable of fighting.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연대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와 인근을 지나는 상선 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을 줄이기 위해 인공 강우가 도입됩니다. 지난 여름 수도권에서 효용성이 입증됐던 극한호우 재난 문자도 전남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기상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봄, 진화헬기가 뜨지 못할 정도의 강풍에 급속도로 번졌던 강릉 산불. 도심문화재까지 소실됐던 대형 산불을 잦아들게 한 건 단비였습니다. 5mm 안팎, 매우 적은 양이었지만 습도를 높여 불길을 잡은 겁니다. 짙은 구름 속 소형 항공기가 날개 부위에서 응결핵을 뿌립니다. 인공 강우 실험인데 100번 가운데 86번 정도는 강수량이 늘어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그 양이 가뭄을 해결할 수준은 아니지만 습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로 실험을 77회 실시하고 효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강수 자체를 목표로 인공강우 실험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불에 초점을 맞추어 습도 자체를 높여주는 데 인공강우 계획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여름 수도권에 시범 적용됐던 극한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올해는 수도권에 정식 적용하고 매년 호우 피해가 가장 심했던 광주 전남에는 시범 적용됩니다. 지진 재난 문자도 대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규모에 따라 광역시도 단위로 송출됐던 것을 진도 기반으로 바꾸고 시군구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진동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만 지진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상이변의 위험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눈 무게 정보와 바람의 세기, 시간당 강수량 등도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바꿔 제공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일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구름이 전국 곳곳을 뒤덮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50cm 이상, 동해안에도 30cm 이상의 눈이 더 오겠고요. 앞으로 내륙에서도 눈이 섞여 내리는 지역이 많아지겠습니다. 경기와 충청에 최고 8cm, 서울에도 많게는 5cm의 눈이 쌓이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퇴근길에 비가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동해안의 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안전사고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비바람에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4도, 대전 6도, 대구 7도에 머물겠습니다. 내륙에서 눈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부터 점차 잦아들겠고요. 눈비가 그친 뒤에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